쥐뿔도 없는 주제에 우리 딸한테 감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58세 싱글맘 정연.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장모는 정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의 뺨을. 하지만 그 아픔은 고스란히 엄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결심합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어느 작은 아파트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민호가 좋아하는 김을 구웠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엄마, 오늘 일찍 나갈게요.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애를 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수저를 놓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뭉클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요.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 반듯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며칠 후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를 위해 옷을 차려입은 게.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하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엄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예비 장모 이경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아, 혼자 키우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투에는 존경이 아니라 연민도 아닌 어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런 배경으로는 고생 많으셨겠어요. 배경?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애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혼자서 저를 대학까지. 그래요? 근데 민호 씨, 대학이 어디라고 했죠? 아, 지방대? 이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릴 처음부터 깔보고 있었구나. 상견례는 점점 냉랭해졌고 끝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경숙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참는 것,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키려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이 아이한테, 뭐, 감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이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솟아올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이경숙의 손바닥이 민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우리 딸한테 감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경숙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기요. 제 아들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말을 꺼냈습니다. 왜긴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애한테 붙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당신네 같은 사람들.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평생 두 가지 일을 하며 아들 뒷바라지했던 날들, 아들 학비 내려고 친정 식구들한테 머리 숙였던 날들, 병원비 때문에 밤새 울었던 날들, 그 모든 게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뺨 나한테 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때린 거라고요. 이경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인생? 웃기지 마세요. 당신네가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 민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여기 있어봤자.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번엔 안 가.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혼자 있을게요.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민호가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돌아가던 이 집이 이제는 그저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낡은 옷, 먼지 쌓인 책들. 그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시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 적고 언제나 조용했던 그 사람. 여보, 이 시계는 왜 숨겨두신 거예요? 시계를 닦다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진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자세히 보니 선명한 각인이 드러났습니다. 박하규, 당신이 없었다면 서림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서림 서재욱. 손에서 시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림그룹?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림이 설마 사돈 집안 그 서림?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서림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림그룹 본사 건물이 나왔고 이어서 이경숙의 남편인 부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저희 서림그룹은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8년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 분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림그룹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연역을 클릭했습니다. 1998년 3월 경영위기 극복. 박하규 고문의 전폭적 지원으로 회사 정상화. 박하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문? 내 남편이 서림그룹의 고문이었다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이 그 회사를 살렸다는 사실. 저는 다시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 계약서, 각종 문서들,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서림전자 귀중, 투자자, 박하규, 투자금 5억 원, 1998년 3월 15일, 5억 원. 1998년에 5억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거구나. 남편은 평생 저에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남편은 병원비조차 제때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친구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재우가, 이 돈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 꿈을 믿고 투자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하규 형,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의 꿈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회사가 재벌이 됐다는 것도, 그 재벌 가문 사람이 우리를 짓밟았다는 것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계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은 조용히 살다 가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엄마였습니다. 내 아들이 맞은 그 뺨. 당신 내가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지 알려줄 거예요. 저는 핸드백에 시계와 서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림그룹 본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발로 싸움을 걸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도 떳떳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밤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이 뺨맞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치욕의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이.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아 저는 다시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나무 상자, 그 안에 시계만 있었을까 싶어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바닥에 붙어 있던 천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20일. 재욱이한테 5억을 건넸다. 집사람이 알면 화낼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친구 꿈을 못 이뤄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집사람한테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고 해야지. 미안하다 여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그래서 그때 그 거짓말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그래서 재욱이 좀 도와줬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5월 17일. 재욱이가 회사 고문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거절했다. 나는 그냥 친구 도운 거지. 대가를 바란 게 아니니까. 걔한테 부탁 하나만 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진짜 성공이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티내지 않고 대가 바라지 않고. 몇 장을 더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1998년 6월 5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줄 생활비가 더 급하다. 재욱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준 건 투자지, 빚이 아니니까.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내 남편은 안 떠났을 수도 있었는데, 남편은 병원비를 아껴 생활비를 냈고 결국 병을 키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게 1998년 그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 옆면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고 희망에 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욱이와 함께 서림전자 공장 준공식. 1999년.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재욱은 새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지만 남편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와이셔츠에 해진 구두. 그때 이미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었구나. 저는 수첩과 사진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계와 서류까지.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그 친구의 회사는 재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 가문 사람은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림그룹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연역을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2000년 서재욱 회장, 사회복지재단 설립. 2005년 매년 장학금 100명 지급. 2010년 무료 급식소 운영. 재욱 씨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네.
남편이 부탁했던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그 약속을. 그렇다면 문제는 재욱 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남편의 희생을 모르고 그저 재벌이라는 이유로 남을 깔보는 사람들. 저는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계와 수첩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이 원했던 걸까? 남편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만큼 착하지 못해요. 저는 수첩과 시계, 서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오전, 저는 서림그룹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으며 남편의 일기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준 건 투자지, 빚이 아니니까. 맞아요, 여보. 투자였죠. 하지만 그 투자가 누구 덕분이었는지 이젠 그들이 알아야 해요.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림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남편이 살린 회사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여드리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실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손님, 이게 정말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 남편 유품입니다. 남편분이 혹시 성함이? 박하규입니다. 그 순간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10분 후 저는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재욱 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그 청년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계 회장님이 새기신 거 맞습니까? 노 회장은 시계를 들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하규 형이 가지고 있던 거였군요. 형? 네. 하규 형은 저에게 친형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은인이셨죠. 노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98년 저희 회사는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부도 직전이었죠. 은행도 투자자도 모두 등을 돌렸을 때 하규 형만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형은 본인 전 재산을 털어서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셨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을. 덕분에 회사는 살아났고 지금의 서림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이후로 제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고문 자리도 거절하시고 내 꿈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아라고만 하시고. 노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뵙고 보답하려 해도 형은 계속 피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못 갔어요. 어디서 하시는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투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시겠어요? 노 회장은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첩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이 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요. 네. 그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장학재단도 복지사업도 전부 형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까? 혹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경숙이 누구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아들이 어떻게 뺨을 맞았는지. 노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부회장 부인이었다고요? 네. 은인의 아드님 뺨을 때렸다고요? 네. 노 회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회장님, 저는 노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이 떳떳한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예. 은인을 모욕한 사람들이, 그것도 은인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형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걸 원했을까? 하지만 노 회장은 이미 내선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그리고 언론사 연락처 준비하고요. 그렇게 진실은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은 연일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서림그룹의 숨은 은인, 가난하게 살다 세상 떠나. 재벌 부인, 은인의 아들 뺨 때려. 5억 투자로 재벌 만들어줬지만 정작 본인은 병원비 없어 사망.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상견례 당시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경숙이 민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재벌들, 5억 받아놓고 은인 가족 무시, 서림그룹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서림그룹 주가가 폭락했고 본사 앞에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그래. 엄마가 한 거예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도 왜 몰랐어요? 왜 숨기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일주일 전에야 알았어. 내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발견해서. 수첩이요? 그래.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다 가신 분. 그런데 왜 엄마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는 내 아버지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 아들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게 다야. 며칠 후 서림그룹은 비상경영회의를 열었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서림그룹 이철수 부회장 사퇴 의사 밝혀. 이경숙 여사 공개 사과문 발표 예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건가?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근데 엄마 이경숙 씨 딸이랑 저 결혼 파혼됐대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뺨 맞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는 게 맞나 하고요. 민호야, 엄마, 아버지 수첩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수첩을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신 거였구나. 응. 엄마, 아버지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진짜 빛은 이름 없이 비추는 거라고. 그럼 엄마는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엄마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그 빛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몰라주는 게 속상했어. 특히 내가 뺨 맞았을 때는 더. 민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SNS는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경숙이 서 있었습니다. 이경숙은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벗어놓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기보다는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잔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정말 몰랐어요. 이경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하규 씨가 우리 회사의 은인이었다는 걸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우릴 깔보지 않으셨을까요? 이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남편이 쓴 거예요. 이경숙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6월 5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줄 생활비가 더 급하다. 수첩을 읽던 이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병원도 못 가시고. 네. 돈이 없어서요. 회장님 회사 살리느라 우리 전세금까지 다 쓰셨거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당신네가 재벌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때린 건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당신네 집안을 일으킨 남자의 아들이었어요. 이경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집와서 재벌가 며느리 됐지만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그래서 제 딸만큼은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의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무시당하며 살았으면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경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이, 제 남편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발.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척들 앞에 고개를 숙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빌리러 다니며 무릎 꿇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때의 나처럼 무릎을 꿇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복수의 쾌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남 탓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이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 아들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참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 아들한테 하세요. 제가 아니라 민호 씨한테요? 네. 당신이 때린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니까요. 이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장갑 벗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림그룹은 박하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제막식 날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노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형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동안 형님 가족을 찾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노 회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형님이 투자하신 5억 원의 수익금입니다. 27년간의 이자와 배당금을 계산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편은 투자했지 빚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회장님 거예요.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민호 같은 아이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노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의 뜻대로.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1998년 3월 15일에서 멈춰있던. 저는 시계방에서 받아온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리를 맡겼던 겁니다.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어요? 응. 너 언제 왔니? 방금요. 엄마 있잖아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됐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엄마,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 저는 시계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 고쳤구나. 응. 27년 만에. 민호가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빛을 남기는 게 아니야. 빛을 남기고도 조용히 떠날 줄 아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만큼 대단하지 않아서 그냥 내 아들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었어.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충분히 대단해요. 아버지만큼. 고마워. 며칠 후 이경숙이 민호를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경숙 씨가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너는 뭐라고 했니? 용서한다고 했어요. 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째깍째깍. 27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시간. 그 소리는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시간을 살아.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떳떳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저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뺨의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남았습니다. 진짜 빛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은 어떤 빛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